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쇼 이것이 정치다. 저는 강상구입니다. 거액의 가상화폐 투기 의혹을 받는 김남국 의원이 과거 국회 상임위가 열린 시간대에 최소 200번 넘게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잠시 후 6시 30분에 열리는 국회 윤리특위 자문위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연일 기존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등 돌린 측근들의 코너에 몰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슈부터 전문가들과 바로 짚어봅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기존 입장 변화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북에다가 공격을 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최고죠. 최고죠. 경기도민 여러분, 올해는 남북 관계가 많이 좋아질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미국 정부마저 북측과 대화를 진전할 수 없던 경색된 상황에서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재명 당대표가 굉장히 엄격한 법률주의자입니다. 불법적인 어떤 그런 대가를 지급하고서 방법을 추진할 가능성은 이 대표 스스로 이 정도는 돼야 측근이라고 인정한 정진상 실장의 요청으로 이재명 지사의 방북이 전격 추진되었다는데 여전히 이재명 대표는 모르는 일입니까? 어제 제가 방송 중에 잠시 예고를 드렸었는데 저희 TV조선이 단독 보도한 내용이죠. 이화영 전 부지사는 하노이 미북 노딜 이후에 정진상 전 실장의 요구로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재명 대표의 독자 방북이 본격적으로 추진됐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대북 제재가 심해질 텐데 이 대표의 방북으로 성과를 내보라고 정 전 실장이 말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배성규 의원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게 그동안에 이화영 전 부지사는 네. 이 자신의 혐의도 부인했고 그다음에 이 이재명 대표의 관련성도 완전히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성태나 다른 사람들은 다 대북 송금 대가로 자기들이 대납을 했다고 했는데 이분들은 안 했다고 해서 지금 거기서 뭔가 검찰 수사가 딱 막혀 있었는데 결국 이화영 전 지사 가장 핵심 인물이 인정을 한 겁니다. 자신의 혐의뿐만 아니라 이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걸 보고받고 관여했다는 부분을 얘기한 것이죠. 사실 상식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모르게 쌍방울이 할 일 없이 그냥 돈을 줬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근데 또 이화영 전 지사가 알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몰랐다는 것도 이상한 일이죠. 왜냐하면 평화부지사가 도지사한테 보고도 안 하고 이런 업무를 추진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구조죠. 근데 그거를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인정을 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방북 성과를 내보라고 해서 정진상 실장이 얘기해서 자기가 추진했고, 거기다가 매주 열리는 정무회의 때마다 이 진행 상황을 하나하나 알리고 공유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가 되면 이제 그럼 정진상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표도 이걸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사실은 그 쌍방울이 대납했다는 사실까지 알았다 한다면 이거는 대북 송금 사건의 주범이죠. 공범이 다 되는 사건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대북 송금 사건에서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빠져나가기 힘든, 특히 핵심 측근의 진술이기 때문에 빠져나가기 힘든 상황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었는데 그 정진상 전 실장의 오더 제안으로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지사의 방북을 하기로 했고, 그 진행 과정을 매주 열리는 정무회의에서 공유했다라고 돼 있는데 그 정무회의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는 회의인가요? 이재명 대표가 참석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 아마 정진상 실장과 핵심 측근 그룹들이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그 구조로 알고 있는데요. 정말 중요한 일일 때는
이재명 대표도 가끔은 참석한다고 하지만 보통은 측근들, 최측근들이 하는 회의라고 합니다. 그러면 매번 참석하는 건 아니니까 정말 미주알 고주알 모든 걸 알고 있기는 않았지만 하여튼 진행 상황은 알고 있었겠다라는 상황이 그렇죠.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에 따르면 모를 수가 없고 또 보고까지 했다고 하니까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게 시기가 또 흥미롭습니다. 하노이 노딜 이후라고 했는데 이때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하노이 노딜 이후에 방북을 추진했다는 의혹을 불과 얼마 전까지 부인했었거든요. 예, 부인했었죠, 우리 정은혜 의원님. 네, 당시에 2019년 2월이라고 한다면 그 하노이 노딜 이후에 어떻게 보면 남북 관계가 굉장히 좀 경색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북 송금을 했을까? 네. 왜 했을까? 사실은 의문이 드는 점은 사실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서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것이 지금은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에만 저는 의지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어떤 뭐 증거나 어떤 이런 증거에 입각해서 낸 결론이 아니라 오로지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만을 듣고 우리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화영 부지사는 그 독방에 10개월간 지금 구금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치아가 3개가 빠질 정도로 굉장히 좀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 정상적인 우리가 그 일반인들도 감옥에 가고 또 독방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한 스트레스와 압박이 있는데 이렇게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것 그리고 이제 또 재판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진술이 우리가 신뢰를 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전 지사가 알고 있었느냐 몰랐느냐라는 것인데 이 부분도 지금 명확한 것은 없죠. 우리가 지금 모든 것을 추측과 가정에 의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로 알고 있었느냐 모르고 있었느냐 이 부분도 저는 명확히 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좀 이따 또 자세하게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정 전 실장, 정진상은 이재명 대표의 뭐 오른팔이고 누가 뭐래도 측근이고 이재명 대표가 스스로 인정하는 측근이죠. 그 영상도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정진상이 안 고치고는 아무것도 안 됐잖아. 일이. 이재명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정진상이 결재가 없으면 이재명이 사인 못 받지. 이분은 측근이라고 말씀하신 적 있으시죠? 아 그럼요. 그래서 이번에 정진상은 여기서 바로 매일 서로 상의하고 있죠. 제 주변에 가까운 또는 저와 인연 있는 모든 사람이 지금 조사받고 있습니다. 다 뒤지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검찰에 포획돼 있는 정말 궁박한 처지에 빠진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번복 진술을 만들어내고 그 번복 진술에 기초해서 검은색을 흰색으로 또는 흰색을 검은색으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 TV조선 보도의 내용을 보면 대북 제재 상황에서 북한에 가서 성과를 내봐라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대북 제재 상황에서라는 거는 돈 문제하고 아마 상관이 있는 거를 염두에 두고 간 게 아닌가라는 짐작조차 되는데 처음부터 그럼 돈 문제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은 이재명 대표는 어디서부터 알았는가? 그리고 그 돈의 성격까지도 알았는가? 이게 아마 앞으로 수사에서 쟁점이 되겠죠, 김 교수님? 네, 아마도 이제 대북 사업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지사가 절박하게 수행했어야 될 상황을 정진상 실장이 아마 최측근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이화영 부지사한테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왜냐하면 아까 시점으로 보면은 2018년은 남북관계가 해빙 무대였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아까 화면에 한민수 대변인 나왔습니다만 2019년 2월에 하노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깨지죠. 그러면서 경색되는 상황이 되는데 그 2019년 이후 상황에 남북관계가 어려울 때 오히려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단독으로라도 대북 사업을 성사시키고 단독으로 북한을 방문하게 되면 그야말로 주목의 주목을 받으면서 남북 관계를 돌파할 수 있는 어떤 대권 주자로서 이미지를 만드는 데 가장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시기에 지금 검찰이 이미 다 파악했습니다만 3월달 2019년 3월달에 스마트팜 비용으로 500만 달러를 이미 제공을 해서 송금한 기록이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300만 달러는 그 이후에 이제 이 방북 비용으로 대납을 한 것은 이 움직일 수 없는
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부터 시작해서 쌍방울 그룹의 임원들이 다 진술하고 있고 증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대북송금의 시점과 그 증거들은 뭐 움직일 수 없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상황에서 그러면 정말 김성태 회장이 그 거액의 돈을 보내면서 이화영만 보고 보냈겠느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화영 뒤에 있는 이재명 지사를 보고 그리고 그가 유력한 대권 주자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보냈을 개연성이 크다는 점이 이제 이번에 사실로 드러난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이화영 지사가 이재명 대표의 어떤 대북선거와 관련된 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마지막 길목이었는데 이 길목이 이제 입이 뚫린 거죠. 그래서 아마도 이번 사건의 파장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유동규 본부장이 입을 열어서 대장동 게이트가 더 커지게 김용과 정진상이 구속되는 데까지 가는 사건처럼 저는 이번에 이화영 부지사의 진실의 문이 열리면서 이제는 그 다음 바로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입증하는 바로 그 첩경으로 진입하는 문이 열렸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로서 상당히 피하기 힘든 지금 구조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검찰이 지금 수감돼 있죠.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서도 진술을 받은 게 있습니다. 방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정진상 전 실장에게 보고했다라는 진술인데 설 변호사님, 이렇게 되면은 일단 이재명 대표까지 가기 전에 정 전 실장부터 먼저 소환하는 게 수사에서는 순서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뭐 수사 절차로 보면 아마 그 전에 전달을 받았다거나 아니면 지금 뭐 앞서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보통 도지사가 모든 뭐 실국장의 보고를 다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비서실장이었던 정진상 실장이 아마 이 부분을 취합했을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인데 이제 뭐 참고인으로 부를지 아니면 피의자로 부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뭐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한 어떠한 그 혐의 사실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피의자로서 보다는 뭐 부르더라도 사실 확인을 위한 참고인으로서 소환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석으로 풀려나 있죠? 그렇죠. 네, 지금 예. 그럼 뭐 참고인으로 부르면은 뭐 다시 소환된다고 해서 당장 구속되거나 뭐 그럴 건 아니겠네요. 참고인은 출석 의무가 없어서 뭐 본인이 뭐 출석 거부를 하게 되면 뭐 검찰에서 강제할 방법은 뭐 따로 없습니다. 참고인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인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영장 체포영장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그래서 강제 수사로 가기까지는 조금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조금 다른 측면에서 한번 사건을 보죠. 뒤바뀐 이 전 부지사의 진술에 민주당이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죠. 민주당 인권위에서는 이 전 부지사 부인이 쓴 탄원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스트레스로 이 전 부지사의 치아가 3개나 빠졌고 또 검찰의 회유와 협박에 의한 진술이다라는 얘기인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구속 후 10개월 가까이 독방 수감 및 매일 검찰 소환 조사로 진을 뺍니다.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못한다는 무력감에 가둔 채 협박과 회유를 병행합니다. 신체적 고문보다 극심한 심리적 압박은 군사독재 시대의 전기 고문만큼 무섭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에 따르면 이 같은 검찰의 조작된 증언과 압박에 따른 스트레스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치아가 이미 3개나 빠졌답니다. 황폐해진 정신과 심리적 불안전 상태로 배우자 역시 이화영 부지사 면회를 갈 때마다 몹시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민주당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구속된 이후에 아내와 지인 등등 해서 면회만 50여 차례 이상 했고 국회의원들의 7번의 특별 면회도 있었다. 현재까지 선임된 변호인만 총 17명이고 접견도 180여 회 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얘기하는 그런 어떤 강제수사 얘기는 사실과 달리 근거 없이 왜곡된 주장이다. 이런 주장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유감이다. 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자, 전혀 상반된 얘기입니다. 민 원장님. 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일단 민주당의 그 변명이라고 할까요?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검찰의 강압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상당히 뭐 이가 3개나 빠지고 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변명 자체가 좀 제가 보기에는 군색합니다. 왜 군색하게 보이냐고 그러면은요,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부인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화영 지사가
이 대북 사업을 경기도의 대북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진상 실장에 통해서 이재명 지사한테 보고를 했고 지시를 받고 안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가리는 그런 그 변명을 해줘야 되지 주변 상황을 가지고 저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결국에는 이게 일종의 고문 같은 형식이 아닌가라는 은유적으로 비치면서 얘기를 하는데 국민적 설득력이 훨씬 적다고 그러고요. 지금 객관적인 상황으로 들려보면 이화영 지사가 지금 구금 생활을 오래 하면서 심경의 변화를 일으켜서 이미 변호인들도 많이 교체됐다고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거든요. 그런 명백한 사실이 있어서 민주당의 이 변명은 상당히 군색하다고 들리고요. 한 가지 더 붙이자면요. 상식적으로 이재명 도지사하고 이재명 대표하고 정진상 실장하고 관계는요. 정치적 공동체, 경제 공동체 진짜로 한 몸이나 다름없어요. 성남시장 할 때부터요. 성남시 모든 공무원들이요. 밤의 시장은 정진상 정책실장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됐고요. 경기도지사 할 적에도요. 지금 보십시오. 이 보고책에도 이화영 전 지사, 부지사의 진술에 의하면은 6급인 정책실장의 한테 지시를 받고 2급, 1급의 대우를 받는 부지사가 그 대북 사업을 시행한 거 아닙니까? 이 지우자를 보면. 그 바로 이 6급밖에 5급 이 정책실장에 해당되는 정진상 실장이 경기 부지사한테 지시를 할 정도로 이재명의 경기도지사하고 같은 급수에 동일체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것만 봐도 충분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면 사실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배성규 의원님, 네. 지금 변호인 접견이 180회다 그러면은 네. 이화영 부지사가 구속이 된 게 작년 9월 말이었단 말이에요. 네. 뭐 대충 한 10달 정도 잡으면은 네. 뭡니까? 그냥 대충 그냥 머릿속에서 대충 계산한 건데 이틀에 한 번 이상. 네. 4월에 2번은 한 것 네, 같아요. 그렇죠. 이 정도면 설 변호사님 네. 꽤 자주 한 거 아닙니까? 뭐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갔었었는데요. 예, 뭐 아니 저는 뭐 저도 변호인을 했었으니까 예, 저도 했었는데 일단 뭐 접견이 저도 이렇게 180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 전에도 또 다른 변호인도 계셨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접견 자체는 뭐 많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예, 뭐 그렇게 그러니까요. 뭐 제가 원래 사실은 예, 그래서 네. 원래 배성배한테 죄송합니다. 배성규 위원한테 질문하려고 했던 네. 게 이 상반된 입장을 어떻게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모든 거는 객관적인 정황과 팩트로 판단을 해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 스트레스 이 얘기를 했는데 얼마나 압박을 받았으면 했는데 그 감방에 들어간 그 재소자들은 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리고 다 힘들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스트레스 받고 압박을 받아서 이게 잘못됐다고 하는 건 그건 그 잘못된 주장이고요. 그러니까 과연 누구의 말이 진정성에 가깝고 진실이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지금 본다면은 자, 이 이재명 대표 측은 무조건 나는 방북하려는 게 아니었고 나는 몰랐고 다 이렇게 본인의 주장을 하시는 거지만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얘기는 다른 모든 사람들의 어떤 주변의 진술에서 거의 뒷받침이 되고 있어요. 보면 그 이재명 그 대표와 그 함께 일했던 뭐 그 아까 평화부국장 이분도 이미 그렇게 보고를 하고 다 상의를 했다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쌍방울에 수십 명의 임원들 그다음에 그 뭐 간부들 그다음에 직원들이 다 대북 송금을 어떻게 했고 그 과정을 다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안부수 아태엽 회장 이분도 다 얘기를 했고 김성태도 얘기했고 거기에 영수증까지 나왔고 거기다가 이제 핵심인 이화영 전 부지사까지 똑같은 진술을 하고 있어요. 다 보고했다. 그리고 그 대납한 거다. 그렇다면 그거를 부인을 하려면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다른 팩트로 부인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무조건 조작됐다. 검찰이 정치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는 팩트를 갖고 싸워야 되는 어떤 법정에서는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정은희 의원님 아까 잠깐 이 얘기를 꺼내셨으니까 다시 한번 좀 나온 얘기들 종합해서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지금
구속된 상태가 10개월간 지금 구속이 되어 있고 지금 아내분이 또 탄원서를 이제 민주당 쪽으로 제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정신적으로도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언제나 뭐 민주당원으로서 이렇게 또 역할을 하고 있고 이재명 대표를 뭐 존경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사실 지금 보면은 이 전 부지사의 아들도 뇌물 혐의 공범으로 지금 또 입건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의 외부적인 압박이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압박 속에서 그리고 굉장히 고립된 상황 속에서의 어떤 증언 그것만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또 신뢰할 수 있는가 여부가 저는 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말했던 것처럼 수사를 해야 하는데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또 하셨어요. 저는 그 야당 대표를 탄압하는 과정에서 이미 뭐 한 300여 회 이상의 뭐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리고 혐의의 여부를 떠나서 그런 수사기관의 의도 자체를 조금 의심하는 국민들도 있을 것이고 모든 이재명 대표를 향한 그런 수사들을 보면은 사건을 타겟으로 한 건지 사람을 타겟으로 한 건지에 대한 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사실들이 이후에 또 밝혀져야 하겠지만 대북 송금이 된 것 그리고 그 대북 송금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방북 어떤 대가가 있었는지 이런 여부들은 저는 과거에도 뭐 이제 국정원을 통해서 이렇게 보고된 내용들도 있을 것이고요. 저는 충분히 우리가 밝힐 수 있다면 증거와 그 사실을 통해서 그 사건의 그 내막들을 밝힐 수 있을 것인데 오히려 검찰이 지금 그런 수사 과정이나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공표가 되고 있다면 어떻게 보면 그 여론이 또 형성이 될 수 있고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또 판사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을 텐데 이 부분들이 저는 어떻게 지금 해결될지 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재명 전 대표를 향한 어떤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아마 이재명계의 좌장이라고 불리죠. 정성호 의원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 번복에 신빙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얘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구두 보고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중차대한 사안이 대북 송금이라든가 또는 뭐 방북 대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한두 차례 구두 보고해야 될 사안이 아니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 신빙성이 없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화영 부지사 그런 진술을 했는지조차 일단 저는 의심스럽고요. 검찰발 주장 아니겠습니까? 설사 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굉장히 그 억압된 상황에서 어떤 강요된 진술이 아니었겠나라고 저는 추측을 해봅니다. 김근식 교수님은 이런 인식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명확한 증거와 사실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라는 그 말씀은 원칙적인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유롭게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국민 여러분께서 앞으로 진행될 사실에 대한 것들이 나오면 지켜보시면 될 거라고 보고요. 당장 이달 25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동일 재판, 그러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가 그 관련 재판에 나와서 증인으로 설지 아니면 피고인으로 설지 모르겠습니다만 재판정에서 진술을 할 겁니다. 이런 진술에 번복된 게 상당히 됐기 때문에 저는 재판정에서 나와서 판사 신문이나 아니면 검사 신문에 거기서 법정에서 증언하면 이건 증거 능력을 확실히 갖는 게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의심하시는 정성호 의원님이나 또 우리 정은혜 의원님이 아직도 좀 의심이 된다고 한다면 그날 25일 날 법정에 가서 이화영 지사 본인이 와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보시면 뭐 명확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그 부인이 썼다고 하는 탄원서의 내용 보면은 전기고문이라는 이게 표현이 나오는데요. 저는 뭐 이게 양평고속도로 괴담도 비슷하다고 보는데 2023년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수준에서 정권이 제1야당 대표를 올가매기 위해서 전기고문을 한다는 게 과연 상상할 수 있는 일인가. 그리고 독방에 세워서 이빨을 3개 빠졌다고 하니까 마치 그냥 뭐 거의 억압적으로 해서 불지 않으면 죽일 듯이 했던 것처럼 이미지를 연상시키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 겁니다. 그건 민주당 야당에서도 알 거예요. 지금 2023년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수준과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그 공문 서류가 이미 남아 있어요. 2019년에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경기도지사 명의로
북측 아태협의회 보낸 공문이 남아 있습니다. 네. 방북을 빨리 요청해 달라. 좀 준비가 다 돼 있다. 라는 게 2019년에 공문이 몇 차례 간 게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한민수 대변인 나와서 우리가 그 시기에 방북한다는 게 가당키랍니까? 이런 식의 정치적인 반박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김성태 전 회장은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위해서 300만 달러를 북에다 보냅니까? 북에 보낸 건 움직일 수 없는 그 증거가 남아 있는 건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이 뭐 싸울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달 25일 날 법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그냥 자유로운 임의로운 그 진술을 보면 될 것 같고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 이런 것들을 본다면 저는 이화영 부지사의 진실의 문이 열렸다고 한다면 이제 이재명 대표는 지금까지의 대응 뭐 검찰의 뭐 기획수사다 야당 탄압이다 이런 단순한 그 반응 가지고는 제가 볼 때 돌파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 대목에서 흥미로운 것이 이화영 전 부지사가 제2의 유동규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얘기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만배도 책임이 없고 정진상, 김용도 책임 없고 이재명도 책임 없다 그러면 도대체 책임은 저 혼자가 건지 이 사업이 그냥 저 혼자 이루어진 건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덮어 씌우려고 아예 작정을 한 사람들한테 내가 덮어 씌워줄 일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사실대로 가는 거죠. 이화영 부지사만 이걸 모든 걸 자기가 지고 가기는 십자가를 지고 가기는 자기가 감당이 안 됩니다. 이재명 지금 이제 민주당 대표가 차기 이제 뭐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상황이면 아마 이화영 부지사가 버틸지도 몰라요. 앞으로도 두고 봅시오. 이화영 부지사가 정치적으로 이 대북 송금의 그 십자가 총대를 감내하면서 이걸 지고 갈 수 있을 건지. 민 원장님,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이거를 제2의 유동규라 그러면 이화영을 모독하는 말이라고 유동규급이 아니라고. 근데 어떻습니까? 그런 역할을 수행하게 될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역할이야 보면은 충분히 그 대장동 사건에 있어서 전모를 밝히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관여됐고 또 특히 김문기 씨 그 같은 사건 관련해서 정말 모른다 안다라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유동규 씨가 결정적인 그런 그 증언들을 하고 내쏟아듯이 결국에 모든 사건에 있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관련돼 있고 책임이 크다라고 법적 책임이 크다라고 얘기하는 이동규 씨의 모든 진술이 힘을 갖듯이 이 대북 송금 관련돼서 경기도의 대북 사업과 관련돼서 이재명 지사가 갖는 정치적 지위 그리고 또 도 내에서의 부지사라는 이런 지위를 생각하면은 그 위력이 더 훨씬 더 크다, 타격이 더 크다. 이재명 그 지사 쪽에는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요, 이 그 5급 상당의 정책실장이 네. 2급 이상의 부지사한테 네. 이렇게 같이 회의를 하고 지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정진상 실장이 갖는 힘은 이재명 지사하고 동일시되기 때문에 모든 주변 사람들이 그걸 인정하고 그 힘이 이재명 지사에서부터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를 결국에 이화영 지사가 전 지사가 정진상 씨를 빌어서 얘기를 하는 것은 확실하게 힘을 더 가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원혜 의원님. 네. 제2의 유동규하고는 정반대의 분석도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한 얘기인데 이거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심은 이해찬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를 손절한 거다. 이 해석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뭐 오늘 방송을 들었는데 뭐 이렇게까지 좀 확대하면서 해석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거의 뭐 일심동체처럼 이해찬 그 이화영 부지사가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뭐 주류 세력, 비주류 세력 이런 식으로 해서 저는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을 좀 갈라치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발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 의견에는 좀 동의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적어도 지금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이 번복됐다. 또 진술이 과거와 달라졌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진술이 왜 변화가 되었는가, 왜 달라졌는가라는 것에 대한 명확한 좀 분석이 있어야 되고 또 사실과 또 팩트 체크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그 부분은 없이 이렇게 좀 정치적으로 민주당을 갈라치게 하는 이런 발언을 하는 거는 저는 옳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수사 순서로 보면은 일단 정진상 전 실장 소환이 먼저일 것 같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재명 대표 소환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뭐 그 시기가 언제다 뭐 지금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소환을 거치고 나면 쌍방울의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도 있겠지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 과연 불체포 특권은 포기할 것인가 사용할 것인가, 이게 또 논란거리가 벌써 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당한 영장 청구라 함은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법무부 장관의 보고 내용이 반드시 인신을 구속해야만 이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구나라는 그 설득력. 그게 있다면은 정당한 영장 청구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돈봉투 부스럭이라고 했죠. 그 보고에서는 그게 돈봉투라는 증명을 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워딩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동훈 검찰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휴회 기간에 들어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8월 16일부터 저희가 회기가 다시 시작되거든요. 그 이후에 체포영장 동의서를 내면서 민주당 의원들의 또 한 번 시험의 잣대에 오르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를 대표해서 한 분씩만 딱 말씀하고 이 아이템 넘어가도록 하죠. 김근식 교수님, 그리고 설 변호사님, 순서대로 한 번씩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공교로운 시점이 돼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원내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미 국민들 앞에서 자신에게 다시 영장이 오면 불체포 특권 포기하고 네 발로 걸어가서 영장 실시심사 가겠다고 공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김은경 혁신위원회에서 제1호 의안으로 민주당의 불체포 특권 포기를 냈다가 우여곡절 겪고 뭐 미적미적하다가 엊그저께 드디어 어쨌든 이상한 문구를 달긴 달았습니다만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어쨌든 포기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이 기사가 지금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다들 예상하신 대로 7말 8초까지는 이제 지금 비회기 기간입니다. 휴회 기간이지만 만약에 8월 중순 이후에 회기가 또 잡힌다고 한다면 검찰이 정진상 실장을 소환하든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든 이 절차를 밟을 것이고요. 그런 정상적인 사법처리 절차에 의해서 이미 제가 볼 때는 진술이 번복된 지가 상당 기간 지났기 때문에 증거 자료와 입증 자료를 저는 검찰이 상당히 확보했을 걸로 압니다. 그래서 소환이라는 절차가 거치면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다고 한다면 비회기 기간이면 뭐 바로 영장실질심사에 가셔야 될 것 같고, 회기 기간이라 하더라도 저는 아까 강선우 의원이 나와서 뭐 이건 한동훈 장관이 부스럭거리는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정당한 영장 청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그런 논리는 국민들한테 먹힐 것 같지 않고요. 딱 결론만 말씀드리면 민주당에서 친명계 의원들이 어떤 궤변으로 뭐 이걸 또 검찰의 탄압이기 때문에 체포해서는 안 된다라고 부결을 하겠지만 이미 31명의 비명계 의원들 중심으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명심을 해서 다 내놓은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은 제가 볼 때 이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오면 절대 불을 던질 사람들은 아닙니다. 가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31명의 숫자만 있으면 이번에는 가결이 명약 관화합니다. 국민의힘 전체하고 정의당 전체하고 무소속 일부하고 31명의 비명계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다 하겠다 하신 분들, 이분들이 가결에 동의하시면 저는 이재명 대표는 어쩔 수 없이 법원에 가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이고, 그 결과 구속이 될지 아니면 구속영장이 기각이 될지는 이제 역사의 한 장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는 뭐 공교롭게도 이 사건의 수사와 어떤 지금의 이 영장 청구가 될 염려라든지 이런 게 참 시기가 희한하게 맞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뭐 영장 청구는 당연히 검찰에서 저는 하리라고 봅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 방점을 두고 일단 하는 수사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만은 저는 영장이 발부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은 있어요. 과연 이제 검찰이 얼마만큼의 증거를 제시할 것인가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어떤 구속영장 발부의 사유 중에서 범죄의 중대성이라든지 도주 우려,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범죄가 상당한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당연히 도주는 안 하시겠지만은 뭐 증거인멸의 우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찰이 얼마만큼 소명할 것인가, 저는 이런 부분에 따라서 영장 발부 여부가 갈려질 것 같고, 참 저는 검찰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저는 객관적인 증거, 항상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듯이 객관적으로 차고 넘치는 증거를 제시하셔서 정말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좀 그러한 뭐 수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태풍에 눈이 된 이화영 전 부지사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저걸로 해볼까요? 김남국 의원 이야기를 해볼까요? 국회 윤리자문위원회가 오늘 거액의 가상자산 논란을 빚은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 심사를 마무리합니다. 김남국 의원은 상임위 시간에도 최소 200번 넘게 코인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 외에도 본회의 도중 거래한 것까지 더하면 수백 번이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정도가 되면은 배성규 의원님, 네. 본업이 뭔지 헷갈린다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하죠. 그렇죠. 특히나 국회의원도 사람인지라 회의석상이 아니고 네. 자기 의원회관에서 있었다면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중요한 청문회였는데 또는 법사위에서 중요한 법안 처리하는데 거기서 상임위에서 그걸 하고 있었다는 건 일반 사람들이 볼 땐 회의 도중에 자기 주식 거래하면 그 상사가 가만히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과 똑같은 일인데 특히나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 그리고 네. 국회의원으로서 상임위에서 200번이나 했다는 건 일반 사람들도 놀랄 일입니다. 근데 거기다 이건 본회의장에서 한 건 포함도 안 된 횟수예요. 본회의까지 하면 아마 한 2배는 되지 않을까 이런 네네.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정말 이분은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있으면 안 되죠. 가서 그냥 사적인 코인 투자자로 생활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것이 드러나니까 지금 사과는 했어요. 깊이 반성한다고 했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다른 의혹도 있잖아요. 이거 현금화 처음에 거의 안 했다 했는데 지금 현금화 수십억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 거짓 해명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본인은 불법 자금을 했다거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거나 아니면은 자금 세탁을 했다거나 이건 다 터무니없는 얘기다라고 하긴 했지만 이건 사실 수사를 해봐야 알 수 있는 문제인데 네. 사실 윤리위 차원에서 이걸 파악하긴 힘듭니다. 그러니까 네네. 이거는 아예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문제인데 어쨌든 이 윤리위 차원에서 볼 때는 이 코인 거래 횟수, 상임이나 본회의에서 한 거, 그다음에 현금화한 문제 이 모든 거를 볼 때 이분은 국회의원으로서 징계를 받아야 된다. 아마 이런 자문위가 그런 결정을 할 걸로 보이는데 다만 징계 수위가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문제인데요. 오늘 나오는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명안이 있고 또 하나는 이 30일 국회 출입 정지가 있는데 둘 중에 어떤 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 이 김남국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혐의가 드러난 건 없기 때문에 국회 출입 정지 이쪽 정도로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아마 한 몇 시간 후에 결론이 나온 걸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회 30일 출입 정지라 그러면 국회의원한테 그게 어떤 효과가 있나요? 사실은 큰 징계 효과가 없어요. 안 나오면 끝이죠. 안 나왔다가 다시 돌아오면 되는데 못 나오면 그동안의 세비는 못 받겠죠. 네. 그것까지 받겠다 하면 그건 정말 파렴치한 사람이고 그거는 못 받게 될 겁니다만 실제 큰 타격은 없죠. 네. 그리고 일단 무소속이니까 공천 문제하고도 관련은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0일 국회 출입 정지라는 거는 국민들이 볼 때는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징계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네, 정원혜 의원님. 지금 잠깐 배성규 의원이 언급을 해줬습니다마는 지금 현금성 잔고가 99억 원. 그리고 원화로 인출된 것만 9억 5천만 원. 이게 지금 확인된 것만 이렇다는 거잖아요. 네. 이 정도면은 그동안 김남국 의원이 했던 해명하고는 금액이 너무 커진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잠정 조사된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한 내용들을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오후 6시 30분부터 비공개 회의를 열어서 징계를 매듭 짓는다고 하는데 저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두 가지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김남국 의원에 대한 태도인데요. 첫 번째는 국회의원은 헌법과 법률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국무위원, 그러니까 장관을 제외하고서는 겸직을 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국민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시겠죠. 고액의 연봉을 받으면서 의정 활동에 집중을 하라는 의미로 아마 저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특히 보면 지금 소위 상임위에서만 200번 그리고 본회의까지 하면 더 많은 횟수를 코인 거래를 했을 것이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근무 시간에 쇼핑을 한다든지 여행 갈 곳을 알아본다든지 이런 식의 인터넷 쇼핑을 간혹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이윤을 추구한다, 이윤을 창출한다는 측면에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금액을 또 말씀을 하긴 하셨는데 코인 같은 경우는 금액을 법률적으로 이제 고위공직자가 신고하지 않아도 되게 되어 있었던 당시에 그 제도가 있는 거죠. 그 제도가 있는데
그 제도를 혹시나 악용하고 아니면 그 제도를 통해서 어떤 뭐 현금화나 이런 문제 그리고 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윤리자문위가 또 외부 인사들로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증거가 제출이 되었는지 그리고 외부 인사들이 공정하게 어떤 결론에 도출하는지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 아마도 여기서 그 결과가 나오는 것 말씀하신 대로 30일 이내에 출석 정지나 또는 제명이다 뭐 둘 중에 하나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결정에 따른 그 기준이 있겠죠. 어떤 기준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었는가라는 것들을 국민들한테 공개를 할 텐데 그 공개를 보고 저는 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남국 의원이 한동훈 장관 청문회 때 굉장히 황당한 질의를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죠. 나중에 조사해봤더니 그날 코인 거래를 한 날로 알려져 있었더라가 된 겁니다. 그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이 논문을 일저자로 썼습니다. 이모하고 같이. 누구와 같이 썼다고요? 이모하고요. 이모. 제 딸이요? 그렇습니다. 잠깐만요. 이모 누구의 이모 말씀이신가요? 이모랑 뭘 같이 했다는 얘기는 논문을 같이 썼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봅니다. 이태원 참사로 정말 희생을 당하신 많은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이 왜 지금 대검의 사고대책본부를 그렇게 꾸리라고 지시를 했는지 그 부분을 좀 명확히 좀 알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런 지시가 있었습니까? 대검은 예. 그냥 자체로 이미 그 당일날 사고 대책반을 꾸린 거거든요. 의원님 그 지시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지시가 없었다라고 보고 통상에 아니, 이제 지시가 있었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지시가 없었는 그 불분명하니까 그건 낫고요. 아니 없었어요, 그냥. 김남국 의원이 그동안 코인 거래는 있었는데 이게 소액이었다라고 했단 말이죠. 그 얘기도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금액은 0.99개인가 몇천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과연 그 몇천 원을 거래하기 위해서 그 시간에 그렇게 했다라는 건가 저도 조금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금액이나 개수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제가 그건 알겠. 상임위 시간이 아니냐 그것과 상관없이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인정하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이고 그러면 아마 부인하는 부분은 중요한 부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미공개 정보 이용 부분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들어보겠습니다. 대선 자금이다. 대선 자금이 이용됐다. 터무니없는 사실이고요. 이용한 계좌들은 전부 다 제 실명 계좌를 이용했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의혹을 제기하시는 거죠, 기자님? 어떤 코인? 어떤 가상화폐? 말씀해 주세요. 한번 궁금하니까 저도. 이렇게 코인 거래와 둘러싼 의혹에 대해서 김남국 의원은 한동훈 장관의 작품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얘기도 듣고 오겠습니다. 민주당이 뭐만 있으면 뭐 전화 검찰 탓하는 게 하루 이틀은 아니니 국민들께서 익숙해지셨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번처럼 김남국 의원이 몰래 코인하다가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라고까지 하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아무리 억지로 연관성을 찾아봐도 김남국 의원이 국회에서 저한테 질의할 때 코인하신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설 변호사님, 이건 뭐 법정의 판단이 아니라서 뭐 법률 지식이 많다고 꼭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어떠세요, 징계 수위? 그러니까 우리 국회 윤리위에서는 아까도 배성규 의원께서 얘기해 주셨지만은 출석정지 30일 이상을 중징계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뭐 제명까지 해당할 일인가? 제명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제명된 사례는 김영삼 전 대통령밖에는 없었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제명안이 됐었을 때 보통 자진 사퇴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서 저는 제명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성실 의무 위반, 그러니까 상임위 중에 어떤 코인 거래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탄 당연히 받아야죠. 비난도 당연히 받아야 되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라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어떤 품이라든지 성실 의무 위반을 위반했다는 내용은 있지만은 근데 국회법상 우리가 징계가 4개밖에 규정돼 있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게 두 개가 출석정지 30일 이상, 그다음에 제명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일들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출석정지 30일이 무슨 실효성이 있냐? 네네. 아니면 제명밖에 없는데 제명을 하기에는 또 범죄로서 어떤 밝혀진 부분은 없거든요. 지금 이제 수사 중인 부분이고 미공개 정보 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에서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뇌물죄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가상의 어떤 누군가로부터 어떤 대가성을 받고 뭘 한 게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데 좀 그 부분이 이제 수사가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근데 미공개 정보 거래를 이용했다는 부분은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현행법에서는 규율하는 법이 없습니다. 이제 가상화폐에 대한 법이 지난 5월 달에 제정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남국 의원에 대한 내용이 뭐 국민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부적절하고 뭐 부당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비난은 가능하지만은 법적으로는 조금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기 때문에 제명까지 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윤리특위는 법으로 판단하는 겁니까? 정치로 판단하는? 정치적으로 판단하는 거죠. 근데 제명이라는 것은 국회의원의 신분을 박탈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민주적 정당성이 극대화된 지위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윤리위에서 어찌 보면 민주적 정당성에 의해서 절차적으로 뽑히지 않은 그러한 윤리위원회가 어떤 그 국회의원의 신분을 박탈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네. 예, 저는 그 국회 윤리특위에서 그 4가지밖에 그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네네. 30일 이내 출석 정지하고 제명 둘 중에 하나를 아마 내놓을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없는 걸로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제명이 좀 과하다는 우리 설 변호사의 이야기도 있지만 저는 이미 김남국 의원의 정치인으로서의 저는 사실상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저는 불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돼서 기소가 되고 기소 이후에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데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모든 국민이 김남국 하면 코인을 떠올리게 되고 네. 상임위장이나 본회의장에서 그 공무원, 그 국회의원으로서 이 코인 거래를 했던 것을 떠올리게 되기 때문에 남아있는 임기 고작 한 8개월 남아있는데 임기 동안 국회의원직을 유지한다고 해서 과연 국회의원으로서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이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국회 윤리특위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 그 심사자문위원을 구성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리적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출석정지 30일 이내로는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너무 약한 저는 처벌이라고 생각하고 제명이라고 하는 특단의 조치를 구해야만. 왜냐하면 과거에 제명 결정을 한 사례가 강용석 의원 사례가 하나 있었고요. 네. 그때도 별거 아니라 그때도 그 성 관련된 발언이었습니다. 네. 물론 그것도 나중에 뭐 기소가 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만. 그리고 제가 알기로 심하경 의원인가요? 그분은 이제 성 폭행과 관련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제명 결정 나기 전에 제가 스스로 사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건 정도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저는 김남국 의원의 지금 코인 거래라고 하는 이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는 사건 정도면 강용석 의원의 그 성 관련 발언보다는 훨씬 더 저는 국민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제명 결정을 내리는 게 저는 맞고 김남국 의원 스스로도 8개월 더해서 세비 받으면 뭐합니까? 저는 깔끔하게 정리하고 물러서는 것이 저는 김남국 의원 스스로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국 전 법무장관과 그 가족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부가 정경심 전 교수의 가석방 적격 여부를 판단한 결과 부적격 판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가족들은 정경심 전 교수의 건강을 상당히 우려했는데 그 얘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저 아내 같은 경우는 이제 2번에 걸쳐서 척추 수술을 했는데 재활을 못한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서 그게 좀 문제가 다시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이 정신적으로뿐만 아니라 몸이 좀 이렇게 안 좋아지면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뭐 본인으로는 이제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기회가 있으면은 재활을 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 설 변호사께 질문 드려야겠는데 이게 지금 가석방 요건은 지금 돼 있는 상태였죠? 근데 왜 안 받아들여졌습니까? 그러니까 가석방은 현행법상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일단 신청은 가능합니다. 이제 신청은 가능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징역 4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2024년 6월에 만기 출소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저는 60% 정도는 채웠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청구는 가능합니다만은 심사는 이제 그 법무부 밑에 있는 이제 교도소에서 일단 그 심의를 올리고요. 법무부 안에 있는 이제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이걸 하는데 여러 가지 정성적인 요소를 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서 좀 아마 정경식 교수 측에서는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호소를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마 심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거부 결정을 한 것으로 좀 보이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라면 좀 오늘 뭐 같이 심사를 받았던 조현호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또 이것이 받아들여졌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움은 많이 남는 결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은 정경심 전 교수의 면회를 다녀왔더니 건강 상태가 좋지 않더라. 정 전 교수의 광복절 특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예, 이 얘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주에 제가 면회를 하고 왔어요. 네. 조국 장관하고 전 장관하고 같이 이제 다녀왔는데 깜짝 놀란 게 안에 면회실에 휠체어를 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다리 근육이 다 빠져가지고 왜 다리 근육이 빠졌냐 쓰라고 난 다음에 제대로 관리를 못한 거예요. 이 정도로 한 집안을 절단 냈으면은 뭐가 더 남았겠어요. 대통령께서 정말 결단을 내리셔서 인도적 차원에서 이것은 강보적 특사가 좀 이루어졌으면 그런 바람이고요. 예. 안민석 의원이 집안 안부를 두루두루 챙기신 모양이에요. 조국 전 장관이 지금 출마할 겨를이 없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 얘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아니 신당 그런 이야기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고개를 절레절레 저어요. 아니 내가 지금 가족들이 지금 다 이렇게 뭐 이 비경인데 내가 무슨 지금 국회의원 출마 그런 생각 하겠냐고. 전부 다 지금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 입맛에 맞게끔 하는 이야기다. 그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조국 교수가 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도 본인은 지금 재판 외에는 다른 것에 대해서 신경 쓸 겨를이 없습니다. 배성규 의원님, 네. 지금 저 얘기가 무의미하지 않은 것이 저게 그냥 안민석 의원의 머릿속 생각이 아니라 지금 조국 교수의 말을 인용하는 형식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조국 교수가 저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외부에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속내는 뭔진 아직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 말에 의하면 뭐 그게 상식이죠. 상식적으로는 저런 게 맞죠. 왜냐하면 나의 아내가 지금 감방에 들어가서 몸도 안 좋고 저러고 있는데 사실 옥바라지 하기도 바쁜 거 아니겠습니까? 일반 사람이라면. 그런데 조국 전 장관의 행보를 보면 좀 독특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저러고 있는데 본인은 북콘서트 하고 다니고 정치인들 만나고 다닙니다. 왜 그런 건지. 아니, 옥바라지 하는 게 바빠지지 않겠어요? 근데 별로 아내 옥바라지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 만나고 뭐 또 정치적 현안에 대한 다 얘기하고 북콘서트하고 또 딸이랑 같이 뭘 하고 이런 걸 보면 저분이 역시 정치를 하고 싶어서 저런 거 아니냐 그런 오해인지 아니면 그런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지금도 계속해서 현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계시고 그리고 주변에서 계속 신당설까지 나오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본인이 나와서 그 미디어에 나와서 나 정치 안 합니다. 출마 안 합니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사람들이 아 그런가 보다 하겠지만 이건 다 전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전언이 어디까지 맞을지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안 한다 뒤로 그 분위기 풍기는 사람 치고 출마 안 한 사람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까지나 한번 계속 지켜봐야 될 사안이 아닌가 싶어요. 네, 정경심 전 교수의 가석방 불허 소식이 전해진 어제 딸 조민 씨는 폭우 피해자들을 위해서 100만 원을 기부하는 인증샷을 올렸습니다. 예전에도 사회에 기여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말한 적이 있었죠.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저에게 의사면허는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하고 싶은 게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부족하지 않은 저의 환경, 그 자체가 이제 누군가에게는 특권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진심으로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습니다. 어머니 가석방이 막힌 날에도 참 두루두루 이웃들을 생각하는 훌륭한 청년인 모양입니다. 정 의원님.
네, 그 정경심 교수의 가석방이 좀 되지 않은 것은 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척추 수술을 받고 또 휠체어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지금 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안 좋은 상황인데 또 형기의 3분의 1이 지났는데도 또 가석방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좀 안타까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님이 기부를 했다는 건 전 그거 자체로는 부정적으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호우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있고 특히 지금 많은 SNS도 팔로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조민 씨의 행보를 보고 또 이렇게 기부를 하신 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개인적인 부분과 이렇게 공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좀 영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기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예, 민 원장님. 네. 근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요, 안민석 의원의 저 발언, 한 집안을 절단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안민석 의원하고 조국 전 장관,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그 가족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아무 죄가 없는데 저렇게 처벌을 받은 겁니까? 함부로 그렇게 안민석 의원도 책임 있는 중진 의원으로서 아무 죄도 없는데 한 집안을 절단냈다고 하면서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부정하는 듯한 말을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가석방 문제나 그다음에 조민 씨의 기소유예 문제, 그리고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선처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는요, 온정주의 우리가 기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에는 눈물이 있죠. 그렇지만 법에 눈물이 있기 전에요, 법에는 정의가 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국 전 장관의 그 딸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모르지만은 정말로 그 대학 입시에서 그 의전원 입시에 떨어졌던 그 이름 모를 그 학생의 그 아픔을 한번 생각 안 합니까? 그리고 수많은 청년들이 겪었던 그 상실감, 이런 건 생각을 안 합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법률보다도 더 헌법보다도 더 위에 있다는 국민정서법을 갖다가 크게 위반하고 있는 게 저는 조국 전 장관을 포함한 그 가족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진심으로 반성을 해야 됩니다. 진심으로. 그래서 수재 의원금 내는 것도 좋지만은 진심으로 반성을 해야 되는데, 진심으로 반성을 하는 건 뭐냐면요, 본인들의 죄를 인정을 해야 돼요. 조국 전 장관부터. 그러고 나서 출마를 고려하든 기소유예를 요청을 하든 가석방을 신청을 하든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조국 장관과 그 가족들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 이번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 여러 건이 섞여 있죠.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 안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두고 삼선 국회의원 정치인이 연관돼 있다, 그런 소문이 퍼지더니 급기야 그게 국민의힘의 한기호 의원이다 라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이게 일파만파 걷잡을 수 없게 됐습니다. 자, 배성규 의원.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이게 이제 사건 발생은 초등학교 교사가 결국 안타까운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근데 그 이후에 어떤 게 이 인터넷이나 SNS에 돌기 시작했냐면, 이 해당 교사가 학폭 사건을 다루다가 그 학폭 사건에 학부모한테 갑질을 당해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소문이 나던 거예요. 그게 이제 처음에는 이게 서울 교원 노조 쪽에서 그런 그 진술을 한 그 교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게 나오기 시작해서 퍼지기 시작했는데, 이게 점점 퍼지면서 그러면 누가 어떤 갑질을 했다 하는데, 거기에 결국 국회 중진의원이 관여돼 있다. 그 중진의원의 손녀가 거기에 그 학폭에 관련돼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다 결국 한기호 의원 이름까지 나오는 이 사태까지 갔는데요. 지금 이게 어떤 경위로 이 교사가 그 극단적 선택을 했는지 지금 나와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거기 일기장을 보면 두 가지가 다 나와요. 학교 업무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헤어진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 정말 이유는 뭔지는 사실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다가 학폭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순식간에 진실인 것처럼 번졌는데,
학교에서 막상 알아보니 학폭 사건이 그 반에 없었다. 이 담임 선생님이 있던 반에 학폭 사건은 없었다. 그리고 이 담임 선생님은 학폭 사건을 담당하는 교사도 아니었다. 나이스라고 하는 교육 시스템 담당하는 교사였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자녀는 아예 없었다라고 학교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계속 계속 번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데 어쨌든 우리 한기호 의원이 뭐 날벼락을 맞았는데 본인이 해명을 했어요. 나 손자 손녀 있지만 이 학교도 안 다니고 학년도 다르고 아예 다르다라고 해명까지 했는데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공격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거는 어떻게든 빨리 진상규명을 경찰이라도 해서 이게 더 이상 뭐가 진실인지 좀 빨리 밝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간 겁니다. 자, 그 한기호 의원이 해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저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해당 학교에 제 가족은 재학하는 학생이 아무도 없음을 밝힙니다. 정말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는 것에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한기호 의원이 마지막에 명예훼손을 한 사람한테는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설 변호사님. 네네. 이거 뭐 사실 아니라면 당연히 억울하겠고 책임을 물어야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 과연 당한 사람 입장에서 좀 뭐랄까 좀 억울함이 풀리는 어떤 좀 법적 책임을 묻게 되는지가 사람들이 참 답답해하는 것 같아요. 네, 이거 뭐 꼭 이번 한기호 의원에 대한 사례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나 온라인상에서 댓글이라든지 네. 어떤 그 이런 글로 인해서 누구로 특정되어서 명예훼손되는 경우라든지 모욕되는 경우라든지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고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한기호 의원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뭐 본인이 SNS라든지 이런 부분 캡처를 해서 아마 고소를 하시게 될 것 같은데요. 그 내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것 같습니다. 내용이 한기호 의원을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거나 특정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저는 이 뭐 익명으로 본명이 아니라 익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아이디나 어떤 뭐 닉네임으로 올린 글이더라도 추적을 해서 충분히 특정을 해가지고 처벌이라든지 그다음에 형사적으로는 처벌을 받고 그다음에 인사적으로는 손해배상까지 가능합니다만은 이제 그렇지 않고 약간 두리뭉실하게라고 되어 있다고 한다면 또 원하시는 만큼 본인이 그 당한 피해만큼의 또 가해자들이 처벌되거나 이런 경우에 좀 드물어서 쉽지 않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일단 한기호 의원께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 충분히 법적인 조치를 취하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딱 부러지게 한기호 딱 이름 석자 적었다면 그렇죠. 쉽게 얘기해서 형량 얼마나 나옵니까? 뭐 그 사람의 죄질이라든지 예를 들어 횟수라든지 이런 거에 좀 달라집니다만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뭐 일회성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대부분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대다수고요. 그래서 참 이렇게 당하는 사람은 굉장히 고달픈데 그 또 가해자들의 처벌 수위는 그렇게 강하지가 않아서 이 부분 좀 제고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피해자면 참 속 터질 것 같긴 그럼요. 하네요. 네. 그런데 방송인 김어준 씨가 초등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데 대해서 원인 제공자는 국민의힘 소속 삼선 의원으로 알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얘기도 직접 들어보시죠. 교사가 교실에서 굳이 자살을 했다는 것은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은 거예요. 학교에서 벌어진 일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안에 현직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국민의힘 소속 삼선 의원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전혀 보도가 없죠. 곧 실명이 나오겠죠. 이 사안도 대단한 파장이 있을 사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설 변호사가 말씀하신 그 규정에 따르면은 이렇게 국민의힘 삼선 의원이라고 하면은 심지어 처벌도 안 된다는 건데 근데 이것 때문에 유포는 엄청 많이 됐거든요. 댓글을 보면은 김어준이 이야기한 것이면 확실하다. 뭐 이런 식의 댓글로 확산이 됐다는 거예요. 김구식 교수님. 예. 처벌도 안 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그 상당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 입장에서 진짜 복장 터질 일인데요. 네. 저는 그러한 그 느낌을 넘어서서 김어준 씨가 그동안 해왔던 정치 한복판에서 가짜뉴스와 같은 것들을 이렇게 확대 재생산하고 그분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 태도가 전혀 없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저는 단순히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 사이에서 그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우리 한국 정치에서 김어준 씨가 갖고 있는 저런 역할들은 좀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분명히 나오는데 굉장히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설 변호사가 말한 대로 특정하게 한교라고 명확히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아까 화면에 나온 것처럼 삼선으로는 알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으로 알려져 있다는 정도만 하기 때문에 어떻게 형사적으로 걸 수 없는 것들을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나고 있고요. 더더군다나 자기는 알고 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보도가 안 나오고 있는데 곧 나올 거라고 설명을 하고요. 그러니까 댓글에서는 저기에 있는 그 청취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제 온라인상에서 엄청나게 확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겠죠. 저런 정치적인 어떤 가짜뉴스나 정치적인 실제 사실이 아닌 것에 대한 의혹의 확산, 거기에 김어준 씨가 갖는 이 파괴력, 이게 너무나 엄청나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는 이제 김어준 씨가 좀 스스로가 반성할 건 제가 볼 때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어떤 계기가 생기든지 해서 정말 법적인 처벌이나 아니면 그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논란 속에서 한 번 더 좀 정상적으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는 그런 계기가 생기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 어떤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네. 자, 또 하나의 안타까운 정말 마음 아픈 소식이 있었습니다. 해병대 1사단 포병대 소속의 최수근 일병이 경북 예천에 산사태가 난 것이죠. 수해 현장에 투입돼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본인이 급류에 휩쓸려서 순직했습니다. 안타까운 사연이 알려지면서 슬픔을 더하고 있습니다. 배성규 의원. 네. 이게 심지어 그 사연을 들어봤더니 10년 동안 애써가지고 시험관 시술만도 여러 번을 해서 얻은 귀한 장손이고 엄마는 가지 말라고 하는데 본인이 남자는 해병대다 그러고 자원 입대했던. 참 어쩜 좋죠. 그러니까요. 좀 부모 입장에서는 뭐 정말 내 아들 살려달라라고 하고 싶고 또 오열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아들이 그래도 실종자 수색하기도 본인이 열심히 수색을 하다가 이 사고를 당했는데 그때 이 몸에 구명조끼 하나 있었으면 이게 사고를 아무리 당해도 이 목숨을 잃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 이런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실 그 구명조끼 하나 10,000몇 원이면 삽니다. 바깥에 싼 거 사면. 근데 그거 하나가 없어서 저렇게 정말 소중하게 얻은 아들 그리고 정말 이 나라에 복무하겠다고 정말 해병대까지 자원한 저 젊은 청춘이 가버린 게 참 사람들 눈에 눈물이 나게 하는데요. 참 앞으로 이런 그 아무리 해병대를 하더라도 해병대도 급류가 저렇게 세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정말 좀 이 안전 조치를 하고서 투입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당시 현장에 장갑차가 상륙전차라고 하죠. 해병대에서 장갑차인데 쉽게 얘기하면은 투입됐다가 장갑차마저도 급류를 버티지 못하고 철수한 상황인데 사람이 인간띠 잡고 들어갔었단 말이죠. 해병대 정신도 좋지만 우리 민 원장님 해병대 정신도 좋지만은 이거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그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부대 지휘관들이 구조 작업에 나갔을 적에도 구조하는 구조 요원들의 그 안전도 먼저 또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신중함이 있었어야 되는데 너무나 정말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과거 그 다른 해군 함정 사고 있을 때도 그 구조하시던 또 그 한 주님께서도 또 유명을 달리하는 그런 사고도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조하다가 저렇게 안타깝게 되는 데서 자꾸 반복되지 않도록 조그만 데서부터 해서 다시 우리 배성규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정말 그 구명조끼 하나라도 미리 준비했더라면은 저런 안타까운 사고가 안 일어났을 거고 또 오직이 안타까웠으면 대통령께서도 직접 그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조의를 표했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순직한 그 최수근 일병의 그 아픔에 저부터도 정말 가슴 아파 생각하고 그 부모님을 정말 위로해 드리고 싶어요. 이 가슴은 정말 그 자식은 가슴에 묻고 남편은 뭐 뒷산에 묻는다는데
평생을 저렇게 가실 그 부모님한테 다시 한번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최수빈 일병에게 애도를 표하고 유족에게 위로를 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2019년 12월 당시 대통령 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앞두고 사드 배치를 위한 환경 영향 평가 절차를 고의로 연기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조선일보 보도가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환경 영향 평가가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지연됐다고 그동안 설명해 왔는데 전혀 다른 얘기인 거죠? 배성규 의원.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는 이 사드를 정식 배치를 안 하고 계속 밀었어요. 환경 영향 평가를 해야 된다. 네. 근데 1년짜리 환경 영향 평가를 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또 굉장히 길게 잡아서 일반 환경 영향 평가로 바꿔서 그것도 이 환경 영향 평가 위원회도 구성도 안 하고 주민이 참여 안 한다는 이유로 그래서 다 모든 걸 주민 반대 이걸로 밀어놨는데 실제 이번에 국방부 문서를 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근데 중국이 이거를 싫어하니까 이거를 중국하고 그 눈치를 보면서 이 방중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일부러 밀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증거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그동안의 삼불 합의는 우리가 해준 적이 없다. 일한도 없다라고 또 부인해왔는데 이것도 문서에 보면 기존의 합의라고 하면서 삼불 합의라고 해놓고 또 다른 문서에서도 삼불 일한이라는 합의 중국과의 합의 이런 문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과 사실 합의를 했다는 의미거든요. 뒤에서 마크에서. 그렇죠. 이거는 강경화 장관이 국회까지 나와서 사실 위증을 한 거예요. 합의한 적 없다. 그냥 우리 정부의 입장일 뿐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중국하고 뭔가 잘 보기 위해서 중국에 방문하기 위해서 이 사드도 안 하고 삼불 일한까지 다 중국한테 넘겨주고 결국 얻은 거는 뭐냐? 사실 혼밥밖에 없죠. 중국 베이징 가서 8끼를 혼밥하고 또 따라간 순방 기자들이 중국 공안에 폭행까지 당했는데 항의도 제대로 못하고 결국 안보는 안보대로 챙긴 거 없고 가서 망신당하고 이게 뭐냐라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였고요. 동아일보도 단독 보도가 하나 있었는데 눈길을 끌었습니다. 2017년에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사실을 구두로 보고 받고도 구두 보고는 정식 보고가 아니라면서 보고 누락으로 몰아갔다라는 내용인데요. 김 교수님. 예. 사실 그때도 이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직후였는데요. 사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그 태도는 좀 불편해하는 입장이었던 건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나 사드는 이미 성주에 박근혜 정부 때 이미 임시 배치가 돼 있었던 상황이고 그러나 이미 배치된 상황에서 이 문재인 정부 때 이걸 어떻게 정식 배치하느냐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중국의 눈치를 보면서 계속 차일피일 미뤄왔던 게 지금 드러난 것이고요. 또 하나 그 당시 논란했던 게 뭐냐면 문재인 정권 초기에 업무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사드가 추가로 4기가 더 들어와 있는데 그렇죠. 대통령한테 이걸 보고를 누락했다고 그래서 그렇죠. 당시에 국방 관련된 보고자의 문책을 해가지고 제가 알기로 당시 그 청와대 안보실에 있는 비서관을 해임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이 지금 다시 또 이제 역할을 이제 하고 계신 정권이 바뀌면서 역할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그 사실이 이제 동아일보 단독 보도로 나온 건데 당시 그분은 구두로 이미 정의용 당시 안보실장을 통해서 사드는 4개가 추가로 들어와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다 했고 그것이 대통령에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호통을 치면서 어떻게 군에서 사드 추가 반입을 보고하지 않느냐 하면서 엄청나게 큰 논란이 됐어요. 결국은 그 모든 책임을 그 비서관이 책임지고 문책을 했고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사드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불편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명징한 사례였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부분도 보고 누락에 대한 고의성이 있다고 한다면 차후에 검찰에 대한 어떤 수사에 또 관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 의원님, 지금 방금 나온 조선일보, 동아일보 보도가 다 문건을 두고 지금 보도가 나왔고 오늘 감사원 발표를 봐도 이제 4대강 결정 또 보해체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게 다 지금 문서를 가지고 나온 얘기거든요. 이게 파장이 자칫 문 대통령한테까지도 미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지금 이 문건들이 왜 지금 이런 시기에 나왔는지 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저는 검찰 조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밝힐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록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에 했던 말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대한민국이 중국의 눈치를 봤다 이런 표현은 저는 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적어도 한반도 평화 그리고 남북 간의 관계가 굉장히 개선이 되었던 상황이고 사실은 우리가 전쟁의 무서움과 그런 평화의 소중함 이런 것들은 정말 가슴 깊이 알아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그런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평화를 해치는 행위는 절대 하지 않았다라는 확신을 들고요. 관련된 내용들은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화영부터 사드까지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잠깐만요.